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1순위로 경제가 지목됐고 인사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펀드는 경제금융 사건으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10여 명이 사다리를 타고 미국 대서관저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한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사령관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매주 실시되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달 이상 이어진 조국 사태, 경제 문제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지지율이 41%였으니까 그 아래로 떨어진 셈이고 여당 지지율 36%와도 이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 아래로 떨어지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력이 급속히 약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조기 레임덕이 올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9%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3%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 30%대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정례조사에서 40%가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잘 못한다고 한 이유로 경제와 민생 해결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보다 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 부정평가 사유 1위였던 인사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1%포인트 내린 17%였습니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국제기구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수출 실적과 체감 경기도 계속 나빠지는 데 따른 심각성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국정운영 평가는 임기가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청 간 지지율 격차도 3%포인트로 줄어들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하는 당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은 경제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평해 왔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셈이죠. 마침 정부가 그린북이라고 하는 경제 동향 진단서를 냈는데 7개월 연속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래 이렇게 장기간 부정평가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시장 쪽으로는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다만 저 예전 장사가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얘기는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체감 경기는 정부가 발간하는 경제 동향 진단 그린북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수출과 투자가 7개월째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2005년 발간 이후 최장기간 부정평가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경제 지표도 허수가 많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을 넘었다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가 태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표가 어려워질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악재 속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덮칠 거란 우려도 커집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문제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물러났지만 후임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 받겠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한 차기 법무장관 후보라는 보도가 나왔고 전 의원 스스로도 시켜주면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워낙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청와대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을 맡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선거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청와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지명 전에 인사 대상자가 장관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시점에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법한 의혹들을 해명하는 글을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가 나기 전인 8월 1일에는 안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과거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교수 출신들의 명단을 적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수사 기록을 달라는 정 교수 측 변호인과 이렇게 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요구한 뇌종양 입증 자료도 사흘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재판 절차 조율을 마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했는지부터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얼만큼 인권의 감수성과 인권의 친화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묻기 시작하자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정 교수님 건강 상태가 다음 길 출석 가능하세요? 이제 여기 오늘은 제 기본 입장 얘기하고 그 부분은 제가 멘트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앞에서도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비실명 처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재 공범 등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2주 내로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주문하고서야 양측의 신경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정형외과에서 발부받은 뇌종양과 뇌경색 입원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한 후 검찰이 요구한 MRI 등 진단 근거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에 정 교수를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와 건강 상태 검증을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가 전형적인 경제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주장해온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팀이 어렵게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경제금융사건이며 따라서 무엇보다 계좌 추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경제금융사건이라며 구속된 오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라 말합니다. 금전적 편익을 취하고자 하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경심 여사의 결합,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모펀드를 둘러싼 전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감안할 때 권력형 범죄로 보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주가 조작 그리고 그에 연관된 여러 이제 전주들의 큰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정수석이 몰랐겠냐는 거죠. 모르면 무능한 거고 알고서 덮었다라면 뭐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자금의 흐름만 보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문제라며 시급한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좌 추적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야 되는데 계좌 열람이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김 회계사는 이 사건을 진영 논리로 보고 유난히 조 전 장관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진보 진영의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지식인들, 시민사회에 오래 몸담았던 임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변호하고 뭐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모든 게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김 회계사는 친정인 참여연대로 돌아갈 순 없지만 권력 감시를 위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외고 입시 의혹에 대해서 왜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거셌습니다. 3년 전 정유라 씨의 경우와는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질타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방의 발단은 조국 교수 딸의 2007년 한영예고 특혜 입학 의혹 제기, 해외 체류 기간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이 모호하다며 조사 요구가 나옵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인의 평등해야지 이게 뭐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이렇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유라 입시 비리 의혹 당시 교육농단으로 규정하며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했다고 꼬집자 여당은 생기부 불법 유출 조사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은 것이라며 억지를 썼습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두고도 대립이 심했습니다.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멀쩡한 학교를 폐지시키려고 하냔 말입니다. 핵심은 자사고나 특목고 가졌던 우선 선발권 문제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권을 놓고는 고성이 오갑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런 명백한 유죄를 가지신 분들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교직 사회의 어떤 포용의 관점에서 삿대질과 돌발 퇴장까지 교육위 국감장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치 경력 30년의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내가 졌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 총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가장 중립적인 정권이 언제였느냐고 묻는 질문에 MB 때를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췄습니다. 의원들 질의를 끝까지 듣고 차분히 답변을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하지만 박지원 의원 때는 좀 달랐습니다. 눈 깜빡이면 다른 의원 질의 때보다 배 이상 빨라졌고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질의를 끊고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도 상기된 듯하네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된 쏟아지는 조국 일가 수사 관련 질의 속에도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조국 일가 수사 시작한 이후에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해선 단호했습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제가 지휘를 한다고 봐야죠. 자신감도 내비쳤죠.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어떤 부끄러움 없이. 박지원 의원은 정치구단인 자신과 검사 10단 윤 총장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졌다고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정치 구단 검사 10단 누가 더 높습니까? 거기가 높죠. 자, 그럼 제가 졌지만은 전략적으로 져준 거죠. 윤 총장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정무 감각이 없다고 답했죠.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과거 정권의 검찰 중립성 정도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엔 MB 정부라면서 뜻밖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윤 총장은 MB 정부 때 가장 승승장구했다. 지금의 윤석열을 잇게 한 MB 정부 얼마나 좋았겠는가 등의 비판이 나왔죠. 그러나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 뒤 현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다 답변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한 윤 총장이 정말 정무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극과 극은 통하듯이 고도의 정무 감각이 있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찰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힘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검찰 인사 요인을 만들어서 조만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오늘 검찰개혁위에서 나온 권고안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의 핵심은 검사 인사권을 쥔 검찰국장 자리까지 법무부 내 검사를 다 빼라는 겁니다. 검사 아닌 사람으로서 그 인사라는 그러니까 인사와 그 검찰에 대한 법무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급 요직인 빅4로 불렸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셀프 인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막강한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부터 다 해서 막강한 권력에 인사의 자율성까지 주게 되면 검사 파쇼가 된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개혁이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돼 있던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비검사 출신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완전한 탈검찰화를 서두르는 배경엔 검찰 간부 인사 요인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친북 성향의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가 사는 대사 관저에 담을 넘어서 진입한 뒤 1시간 동안 주한 미군 철수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당시 대사 관저를 지키던 경찰이 있었지만 사다리까지 동원한 대학생들은 막지 못했고 이들은 대사 관저 진입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거주하는 미국 대사관저 앞. 경찰관들에게 팔다리를 붙잡힌 대학생들이 끌려 나옵니다. 경찰에 제압당하고도 구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미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동안 점거한 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은 오후 4시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담장을 넘기 위해 사다리까지 동원하는 모습부터
점거 이후 농성하는 모습까지 페이스북으로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밀고 저한 밀고는 필요 없습니다. 방해비 분담금 증액요금 밀고를 반대한다. 당시 정문학과 초소에는 순찰 인력까지 모두 3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대학생들의 무단 점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앞에 공사 현장에 있어 사다리를 들고 온 이들을 건설 노동자로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19명은 경찰 체포 시도에도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재발을 막겠다며 경비 인력을 늘렸습니다. 외교부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외교 공간에 대한 경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단체는 과거 북한의 김정은을 칭송하고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체포조를 만들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한 미 대사관절을 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곳이 어떤 단체인지 백연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대사관절을 기습 점거한 지 3시간 만에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 모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극단적인 반미와 친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방한 소문이 퍼지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무려 2톤의 송이버섯을 선물하는 세심함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와 탈북자 박상학 씨를 분단적 패로 규정하며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체포조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미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소위 주사파 계열 대학생 운동권 단체들이 지난해 3월 연합해 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부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주말을 맞아서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면적인 대정부 규탄 집회를 선언했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시민들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마다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인파들. 주말인 내일도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에선 현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저희의 이 10월 항쟁에 함께, 이것은 저희의 항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쟁입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비슷한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도 우리공화당 등이 집회를 연 뒤 세종문화회관으로 합류합니다. 지난 12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촛불 집회는 여의도로 옮겨 열립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검찰 개혁의 가시적인 시작이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려고 저희가. 이들에 맞서 서초동에서 조국 구속을 외쳤던 자유연대도 여의도로 넘어와 맞불 집회를 엽니다. 이곳 국회 앞 의사당대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양방향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등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분열된 민심의 광장 대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신림동 원룸 사건의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여전한데 늦은 밤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만 쓰기도 했는데 직업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주택 입구로 들어서는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따라옵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리자 그대로 여성을 덮치는 남성.
몸싸움 끝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현장에서 택시를 잡아탄 뒤 도주했습니다. 추적 3주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로 드러났습니다. A경사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지난 3일 이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해당 남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범인이 경찰이라는 사실에 딸이 큰 충격에 빠졌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경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성폭행 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에서 여객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LA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탑승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엔진 뒤쪽이 활활 타오르고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져 계류장 바닥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LA행 아시아나항공기 왼쪽 날개 엔진에 불이 붙은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엔진 결함으로 출발을 50분가량 미루고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엔진 정비 후 테스트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했으며 즉시 소방당국의 신고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체 항공기를 구하느라 승객 401명의 출발이 2시간 40분 늦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아시아나항공이 자랑하는 최신 기종 A380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엔 태국 방콕발 인천행 A380이 이상을 일으켜 승객들은 현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한 여객기 87대 가운데 20대가 20년 이상 된 기종으로 주요 항공사 가운데 노후 항공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엔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2014년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따른 45일 운항 정지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시간을 보름 전으로 좀 돌려보죠. 당시는 많게는 하루 2건씩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던 때였고 죽은 멧돼지를 발견한 시민이 바로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루 반을 민기적거리는 사이에 이 사체는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에 멧돼지가 줄지어 쓰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울산의 한 국도에서 멧돼지 10마리가 자동차와 부딪혀 모두 죽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보면 대부분 인류를 정대로 쭉 갑니다. 멧돼지들이. 그러면 제일 뒤에 걸 딱 치면서 가서 쭉 밀고 내려간 거예요. 개천절인 지난 3일 경남 양산에서도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 시민이 이곳에서 멧돼지 사체를 발견해 양산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공휴일이라 공무원들은 신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는 그 소리 자체도 안 가. 메시지도 안 나갑니다. 다음 날 출근한 직원은 신고 내용을 엉뚱한 부서에 넘겼고 담당 부서 전달까지 34시간이 걸렸습니다. 멧돼지 사체는 이미 사라져 방역이나 검역도 못했습니다. 열병에 걸린 멧돼지라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나. 신고 당일 또 다른 공무원이 근처를 지나다 멧돼지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산 상냥문화축제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하게 안이하게 본 거로 제가.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이 답답할 따름인데 이 국정감사에 나선 환경부 조명래 장관의 답변 또한 시원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돼지열병 부실 대응을 지적하자
장관은 언론 탓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초기 발병 위치가 휴전선을 따라가고 있어 북한발이 자명하다며 정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 달이 됐지만 발병 원인과 경로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병 초기 북한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남쪽 돼지는 남쪽에만 살고 북쪽 돼지는 북쪽에만 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나타난 것처럼 헤엄쳐서 왔다가 놀다가 다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은 북한과의 공동 방역을 요구했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쪽과 같이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북이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장관은 첫 번째 파주 지역과 달리 두 번째 발생 지역은 매뉴얼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멧돼지와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그런 중간 결론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이번 ASF와 멧돼지와 관련 없다고 환경부가 단언을 했다는 식으로. 반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죠. 이 피 전 처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는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생각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꾸시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서. 여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나쁜 전례가 될까 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피 전 처장은 질의에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지를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한국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비판했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서해 한박도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사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이어서 해군 참모총장도 이 섬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인지 통일부 장관인지 헷갈린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발언 역시 애매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정경두 장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설명하겠습니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한박도가 위협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즉답을 못하며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한박도 군사시설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위협이 되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해석을 바라는 거예요. 일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초토화 계획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결기는 이해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오해가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그 표현이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은 당연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 총장도 유사시 타격 계획이 있지만 초토화라는 표현은 해병대 사령관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다음 주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쿄로 갑니다. 이때 아베 총리와도 잠시 만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는 24일쯤 아베 총리와 만납니다. 15분 안팎의 짧은 만남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오늘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역사적 의무로 생각하고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패키지로 다뤄질 수 있을 수 있고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 이낙연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당장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3월 우리 법원 결정에 따라 일본 기업의 주식 매각 등 현금화 조치가 시작되면 한일 관계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후원금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된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최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는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윤 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그동안 윤지호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윤지호 씨는 현재 피고소 고발인 신분인데요. 캐나다로 출국해버려서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 고발된 후에 경찰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윤 씨에게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윤 씨를 강제로 송환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법 공조만으로는 강제 송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그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증거를 현지 경찰이 수집해서 우리나라에 넘겨주는 공조일 뿐이죠. 자, 강제 송환을 하려면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범죄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자, 그것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됩니다. 자, 윤 씨의 경우에는 현재 고소 고발만 당한 상태고 현재 조사도 못한 상황이라서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체포영장을 이제 첨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캐나다에 영장을 첨부해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미 검찰이 이 한 차례 반려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서 다음 주쯤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포영장만 발부가 되면 곧바로 송환이 가능합니까? 네, 글쎄요. 이 문제는요. 이 윤 씨의 죄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그 범죄가 뭐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 그렇다면 윤 씨가 범죄인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캐나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윤 씨는 출국이 어렵다는 소견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의사 소견서를 보면요. 윤 씨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씨의 물리치료사 소견 역시 이 윤 씨가 교통사고를 다친 등과 목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인도 요청을 받아서 인도 절차를 밟아도 영주권자인 윤 씨가 건강상의 문제를 들면서 시간을 끈다면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지 기약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복 사유를 대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합당한가를 캐나다 법원 등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또 소요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시간이 뭐 수년 지나게 돼요. 예, 저는 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은 시위라고 해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좋은 소리 나오기 어렵죠. 세계 주요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런던 시위대가 출근길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여서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붉은 천을 두르고 런던 트래펄가 광장을 걷는 사람들. 뉴욕 월가 앞 황소상은 가짜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글로벌 환경단체 멸종저항이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2주 일정의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7일 런던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충돌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 운행을 막는 환경운동가를 화가 난 시민이 끌어내린 겁니다. 일부 시민은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변화를 위해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와 정부가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붉은 페인트 칠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위대가 명분을 앞세워 질서를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불법 점거 등의 혐의로 지난 일주일간 1,4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철공소, 카페, 화실,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업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고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철공소가 밀집해 있는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웅장한 기계 소리와 널려있는 철물을 뒤로하고 한 발 더 들어서니 벽화가 가득합니다. 철공점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카페와 맛집들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철공소 바로 옆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광경이 나들이객들을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이색적인 풍경에 사진을 찍고 식당 앞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다른 홍대나 이런 신촌은 사람도 많고 너무 북적북적 거리는데 여기는 아직 뭔가 섞여 있는 느낌? 약간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 현대랑 과거랑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좋고 날씨도 좋아서 같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물레동은 1960년대 철강 산업단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1990년부터 철공소가 하나둘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예술인들이 채웠습니다. 철공소와 카페, 공방 등이 공존하는 오묘한 거리로 탈바꿈한 겁니다. SNS엔 옛 감성을 자극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레동 거리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업소들이 기묘하게 공생하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전설적인 4인조 록그룹 비틀스. 그 비틀스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10중 8구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일 겁니다. 주옥 같은 노래를 불러줬던 듀오 해바라기 하면 또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주호실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반대입니다.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보다는 음울한 조지 해리슨, 못난 링고 스타를 더 좋아한 사람. 해바라기의 보스 이주호보다는 자주 교체되곤 하던 짝꿍에게 더 눈길이 가는 사람. 김일보다 장영철을 더 좋아하는 사람. 잘 나가고 힘센 사람 쳐다보며 근처에서 귀신되는 게 생리적으로 싫은 사람들. 시인은 그런 사람을 구계자,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지난달 집권 세력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평검사가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총장님, 편한 길 가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3살 배기도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는데 눈치껏 수사했으면 역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제 국감장에서 집권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누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제일 잘 보장했느냐고. 요즘 말로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이른바 답정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눈치 없게도 MB 때가 제일 쿨했다고 했습니다. 말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박지원 의원도 윤 총장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국감장에서 이랬으면 삿대질과 고함이 터져나왔겠지만 조용했습니다. 의원 18명과 감사받는 1명 사이의 기싸움의 승부는 이렇게 싱거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눈치 볼 필요 없이 일하고 싶다는 얘기로도 들렸습니다. 윤 총장도 말했듯 검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둘. 첫 번째, 정치적 중립 확보와 두 번째, 검찰의 권한 분산입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외치는 검찰개혁은 후자, 즉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집중돼 있는 듯합니다. 권력이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제 매우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지시하던 모습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10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눈치 없는 서결 씨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지금 강원도에 가시면 단풍이 절정에 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북한산에서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늘도 맑아져서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활동하기에는 좀 더 좋겠습니다. 일요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요.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2도, 강릉 20도, 대구 23도 등으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올해 들어 20번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고요. 주말 안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